대체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은 원자재를 인컴형 자산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시세 차익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거죠. 한국은 지난 20년, 30년간의 미국이 만들어온 세계 경제 질서 내에서 글로벌 물동량 증가에 가장 큰 수혜를 이룬 국가죠. 적은 내수 시장에 외수라는 수출을 기반으로 크게 성장을 했었고, 정책적인 우위는 이제 정부가 하는 거고요. 기업은 확고한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 예. 그 안에서의 앞으로 2, 3년은 일부 산업들에는 캐펙스가 크게 일어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때 현금 흐름을 잘 만들고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변화된 생태계에 줄을 잘 쓰는 기업들이 이제 큰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아주 고난이도의 투자를 해야 되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3프로TV 기다려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랜만에 신과 투어에서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분이 얘기하는 어떤 틀에서 벗어난 얘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신과 대화 시간으로 모셨는데 과연 누굴까요? 요즘에요, 이 여의도를 비롯한 금융시장에서 이 틀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큰 기관 투자가들은 단기 시황보다는 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틀에 관심이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한 보고서를 쓰셔서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연구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 주말에 좀 쉬셔야 되는데, 그죠? 아닙니다. 근데 큰 그림의 어떤 프레임이 바뀐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큰 자금을 움직이는 분들의 관심사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변동성, 단기 변동성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변동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뭔가 틀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군요. 어떤 취지입니까, 그게? 비슷하죠. 사실 요즘 투자자분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제 물어보시는 게 주식은 어디까지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는 반등하고 있을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면목 없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불확실성의 핵심을 쫓아보면 결국은 지금 주식시장의 추세를 결정하는 변수는 물가입니다. 그리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변수가 금리죠. 그러니까 물가와 금리의 상승이 어딜 거냐라는 걸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이제 수요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싸다라고 이야기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제 의견을, 제 고민이 짧지 않으면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애널리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망설여지죠. 왜냐하면 물가와 금리를 결정하는 변수가 지정학적 위험이나 그로 인해 야기된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 거죠. 이건 예단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해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쫓아서 이제 저 혼자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쫓아가면서 들었는데 결국은 큰 경제 질서의 축이 바뀌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장시간 진행된 일들이 예견된 일들을 우리가 목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단기 시황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보면 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드려볼까요? 굉장히 그 스페셜한 리포트를 쓰셨는데 그 리포트의 제목이 분쟁의 비용이에요. 네. 이 증권업계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타이틀을 달고 나온 보고서란 말이죠. 어떤 내용이고 어떤 취지에서 쓰신 건지 서머리를 먼저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결국은 이 분쟁의 비용이 공급망의 붕괴로 야기되게 되고, 공급망의 붕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가를 변화시키게 되죠. 생산 비용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들이고, 물가의 상승은 결국은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서들이 서서히 변화될 거라는 거죠. 금융시장은 모든 세상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가격 지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건지,
전 길게 보면 투자 사이클이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변화된 경제 질서에서 아주 큰 차별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변동성 이후에는 항상 새로운 장세나 새로운 큰 추세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추세를 과연 어떤 관점에서 쫓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솔직히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의 범주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가격이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초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주제 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예. 많은 토론과 토의와 변화들을 적용하면서 저희도 이제 이 생각들을 가다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잖아요. 네,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저희 이야기가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어떤 기회로 오늘 시간이 주어지면 전 되게 영광일 것 같습니다. 우리 여의도를 비롯한 이 투자자 이 커뮤니티에 집단지성의 단초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모셨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3프로 중에서 제가 이제 혼자 진행을 하게 됐는데 우리 박석중 의원이 정말 오랜만에 이색적인 그 타이틀을 달고 리포트를 쓰셨으니까 쭉 브리핑을 해주시면서 제가 시청자의 관점에서 조금 궁금하거나 보완적인 설명이 요구될 때 개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네, 바로 차트부터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금 전 세계 전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입니다.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분쟁의 빈도는 잦아지고 있고 예. 그리고 분쟁의 수위는 되게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분쟁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망 불균형이나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우려로 야기되고 있는데 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예견된 위험이었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예견된 위험의 핵심은 결국 안보의 문제인데 네. 안보와 경제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경제에서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지켜보면 10년, 20년의 큰 그림이 변하는 변곡점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겠죠. 네. 예견된 위험이었다라는 건 결국은 미국의 안보 전략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안보 전략이 바뀌는 건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림에서 제가 배를 이렇게 몇 개 그려놨는데 네. 미국은 전쟁이 나면 대통령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항공모함 위치죠. 네, 미국의 항공모함의 노선도가 지난 2, 3년 대비해서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요. 그래요. 두 번째는 이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안보 전략의 핵심은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파병 인구들의 비중을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보시면 이 회색의 가운데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동이죠. 중동이었어요. 아, 중동이 급격히 주는군요. 네, 아마 올해 기준으로는 3%가 안 될 겁니다. 와. 네. 한때 60%였는데. 그렇죠. 이게 뭐 9.11 테러 사태도 있지만 사실 커머디티라는 원자재라는 건 ATM기 같은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송금하면 추금금 받을 수 있는 구도였죠. 그 구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국이 막대한 군사 비용을 만들어서 전 세계 공급망을 안정시켜 놓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그럴 필요가 없어졌던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곳이 이 노란색의 유럽의 지역과 그리고 파란색이 아시아군요. 아시아 지역. 압도적으로 아시아의 비중이 네. 높아지네요. 근데 이제 올해는 더 심할 텐데 이게 네. 재작년 데이터밖에 없는 건데 왜 그러냐라고 보시는 차트인데 지정학적의 판도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네. 나토의 동진에 대응한 러시아의 예전 패권으로의 변화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고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급격히 늘어났던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의 분쟁을 기반으로 한 거죠. 결국은 중국이 1대1로와 아프리카를 섭렵하기 위해서 패권을 넓히는 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었고 예. 그리고 나토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진영에 비용을 지출한 것들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기반으로 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축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쿼드라고도 하죠. 네. 예. 어찌됐건 핵심은 그거죠. 미국의 지난 안보의 빈자리와 그리고 새롭게 집중된 자리에서 현재의 분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네.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냉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요. 저는 신냉전의 구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초입의 관점에서의 변화인 거죠.
코로나와 러시아 사태를 겪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유럽 지형의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이 강화되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패권 진영도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동은 미국의 핵심의 궤적을 둔 이 권역이었죠. 그렇죠. 뭐 사우디라든지. 네, 근데 미국이 전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 가스 수출국이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이제 그 중동의 왕권을 보존하기 위한 안정을 하기 위한 돈을 지불하지 않다 보니 중동은 이제 반대편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 동아시아 권역의 핵심이었던 인도, 뭐 호주, 뭐 일본, 지금 한국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오늘 저는 바이든의 방문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이슈들이 담겨 있는 그림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건 또 이제 미국 쪽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완성된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패권과 냉전의 구도, 블록화의 구도가 네.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되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올해 하반기 전망이 나올 텐데, 올해 하반기에 네가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러시아 사태도 사태이겠지만 중동의 불안과 그리고 북핵,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험들이 예단할 수 없는 그림이죠. 사실 네. 미국의 분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나면 그 분쟁의 그 미국의 비용들을 레버리지 삼아서 북한 이슈들이나 중동 이슈들이 또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려들을 계속 겪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이거는 그냥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네. 지정학적 위험들이 전 세계 권역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 파란색 선이 공급망 압력 지수거든요. 이게 예. 뭐냐면 올라오면 공급망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급망에 대한 불안들은 그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노가다로 한번 다 그려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 데이터들인데, 예. 제일 위가 이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임금을 상승을 기반으로 원자재부터 에너지, 농산품, 뭐 운임, 그리고 IT 관련한 모든 가격들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차트를 그냥 하나하나 보시자라는 것들인데,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심화되게 되면 결국은 긴축에 대한 속도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속도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40년 만에 맞는 최고치죠.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는 20년 만에 최고치인 거죠.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의 불확실성은 되게 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두고 있고, 하반기에 경기가 침체될 거냐 아닐 거냐 이런 우려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서는 답변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하더라도 뭐 8%대 미국 CPI를 보고 저거는 뭐 조금 있으면 어쨌든 그 통계상의 어떤 효과가 발휘되면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평탄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의 축에서 좀 다리 봐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뭐 저는 물가의 단기적인 정점은 하긴 했다고 생각하지만, 예.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의 압력들이나 재료들은 해소된 게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단기 시향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건 역시 분쟁의 비용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네, 맞습니다. 부분이다. 네. 예.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이유들을 이제 한번 지켜봐야 예. 되는데, 제가 오늘 얼마나 강의를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차트가 저는 지금 보여드린 차트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뭐냐면, 세계 경제 질서가 이제 변하고 그에 따라서 안보에 대한 지형이 변하게 되고, 네. 우리는 그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는 뭐냐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를 이제 제가 차트로 그려놓은 거예요. 구조도를 그려놓은 것들인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는 되게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과 군사 패권을 기반으로 완성된 그림인데요. 이게 우리는 세계화, 자유무역, 그렇죠. 국제분업이라고 이야기를 예. 하는데요. 한 30년 동안 그렇죠. 이어졌던. 네. 근데 이게 기본의 핵심은 선진이 제조기지를 이제 신흥국으로 이전시킨 거죠. 선진에는 기술, 서비스,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이 공유해준 이 생산 설비를 기반으로 기술과 서비스가 이제 신흥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신흥국은 세계 공역으로 나뉩니다. 원자재를
채굴해서 수출하는 친구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재를 납품하는 친구들, 예. 그리고 그걸 조달받아서 완제품을 예. 만드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핵심이 제가 쓴 아이폰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네. 그러네요. 최적의 기술 우위를 활용하는 거죠. 저번 아이폰 기준으로 69개 국가의 300여 개 공장의 부품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만 원짜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미국은 공장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캘리포니아에 설계를 하는 거고, 예. 대만의 팍스콘이 우한에서 제조를 하는 거고, 예. 원가의 80%는 사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거든요. 그래 우리 LG 이노텍이 또 뭘 그렇죠. 만들어서 납품하는 네. 거고. 그렇게 해서 2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60%라는. 그 안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네. 새로운 생태계를 애플이 장악하고 있는 그렇죠. 한 그 주도권은 역시 미국의 애플이 갖고 그렇죠.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그림은 그 60%의 영업이익률의 80%를 미국이 독점하는 거죠. 공장 하나 없이. 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생산 기지를 섭렵하게 되는 거고. 네. 이 아름다운 걸 저희는 글로벌 밸류체인 GVC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파는 시장도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지난 네. 20-30년 동안 시장은 계속 커졌어요. 근데 구조적인 이유, 이제 판이 바뀌니까 예전의 그림을 보면 보통 이제 잠재 성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핵심이 인구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전후의 베이비 부머들이 주력 소비 계층으로 부상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흥국은 인구 증가 보너스까지 만들어져요. 네. 인당 소득 5,000불, 8,000불밖에 안 되는 신흥 국가들이 10,000불, 15,000불, 20,000불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인구 증가 보너스를 훨씬 더 크게 가져갔다. 그래서 인구가 크게 증가를 하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마법이 있어요. 100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가 200의 성장을 시연할 수 있게 하는 마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버리지죠. 신용 창출의 아주 큰 사이클을 지난 20년 동안 맞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수요도 더없이 커졌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바뀐다는 거죠. 왜 이 아름다운 세상이 바뀌어? 유지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봉착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는 그 시작점을 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보는데 예.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변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날에 다시 세계화로. 네. 부분의 변경의 속도감은 있겠지만 이런 그림은 아니겠죠. 이런 그림을 가지면서 전 방향성은 틀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두 가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보시는 차트는 역사예요.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건 뭐 1920년도, 30년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했던 건 2차 세계 대전 이후입니다. 그렇죠. 가트 체제. 네. 예. 그 브렌트우즈 가트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네. 만드는데 이때 미국이 전 세계 금의 보유량의 70-80%를 독점했고 네. 그 당시 유럽의 경제를 전체로 더한 것보다 미국 경제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러니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수립할 수가 있었죠. 그때 이제 시작점이 이제 브렌트우즈였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미국은 그 후로 70-80년 동안 계속해서 세계 경제의 패권을 가진 국가지만 워싱턴의 컨센서스는 20년의 주기로 계속 변해왔고 수정되어 왔다라는 것들.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브렌트우즈에 만들어졌던 브레튼우즈. 브렌트우즈에 만들어졌었던 것들은 이제 1970년도를 지나면서 이제 금태환을 정지시키고 중동 분쟁을 겪고 프라자 합의를 겪으면서 또 새로운 그림으로 바뀌어서 이제 왔던 게 신자유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틀 내에서 신자유주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만들어졌고 네.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미국 경제가 서비스업과 금융, 첨단 기술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에 걸맞는 경제 구도가 계속 바뀌어 왔다는 예. 거죠. 그럼 다음 사이클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건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제분업의 관점에서 탈세계화,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케인지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 작은 기업. 이게 반대로 가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죠. 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나갈지가 궁금한데 저는 한국의 대내적인 압력보다는 나머지 우리와 동맹 국가들을 기반으로 하는 압력에 처할 가능성이 되게 커 보이는데
그 질서가 어떤 것들인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블록화가 네. 신냉전이라는 맞아요. 이름으로 나올 수 있고 네. 그 안에 이제 큰 정부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정부의 힘은 앞으로 더 거대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걸 다 네. 설명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고 오늘은 왜 워싱턴의 컨센서스가 변화됐고 이게 구조적으로 왜 지속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 패권 국가입니다. 미국의 경제 질서로 바뀌는 것들을 많이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데 근데 과거 역사를 봐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과거에 규칙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저희가 상기하면서 새로운 그림을 예상하고 대응할 수가 있는 것들인데 패권국의 역사는 100년을 가지를 못합니다. 뭐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패권국이 무너졌던 사례들의 공통점을 쫓아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면 국민의 소득이 늘어납니다. 네.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지금처럼 제조 기지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식민 지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조 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무역 수지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패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대내적으로 파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막대한 재정 적자를 떠안게 되고 그리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사 비용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재정 적자가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그림이 지금 보시는 차트랑 유사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1960년대 이후에 미국의 경상수지와 재정 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쌍둥이 적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급격히 반대축에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부채죠. 저게 뭐 사실 1980년대 뭐 레이건이 들어올 무렵에 쌍둥이 적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했었는데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계속 이어진 거죠. 그렇죠. 그죠? 신자유주의 시대 통틀어서. 그래서 미국이 그 레버리지 신용을 창출하면서 끌고 갔던 경제의 어떤 임계점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문제점이 뭐냐라고 기존의 보면 틀로는 버틸 수 없다라는 네. 것들을 어떤 그 증후군으로 느끼는 기간이 시작됐다는 거죠. 2008년도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오바마와 트럼프와 바이든을 겪으면서 야당과 여당이 바뀌는 일들이 반복됐지만 미국의 큰 줄기의 그림은 바뀌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지금 이제 차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네. 드릴 텐데 미국이 가진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제조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제조업과 금융 서비스 정보 산업의 디커플링을 그려놓은 건데 네. 미국은 전체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남지 않는 완전 나라죠. 데칼코마니군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네. 것들이에요. 그러면 제조업이 없는 경제가 연맹하는 유일한 방법은 부채예요. 근데 제조업과 금융, 돈이 만나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네. 네. 우리가 투자를 하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설비 투자가 마진을 갖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금융과 금융이 만나면 버블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금융과 서비스가 만나면 유로 재무위기를 만나요. 그리고 금융과 정보산업이 만나면 테크 버블을 만나요. 그리고 금융과 부동산이 만나면 미국발 서프라이즈 모기지를 금융이 문제군요. 그렇죠. 제조업이 없는 경제가 제조업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과 뭐가 맞닥뜨리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이제 여실히 이제 증명하게 된 거고 아마 코로나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대국 독일이 마스크를 만들 공장이었고 우비를 하나 만들 공장이 없다는 걸 이제 선진 경제가 여실히 느끼고 있는 거죠. 이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부채 사이클을 보면 더 그래요. 이 그림도 재밌지 않으세요?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려면 네. 제가 GDP 대비해서 남색이 가계, 회색이 정부, 노란색이 이제 기업의 부채인 건데 7, 80년대까지는 미국은 전 세계 제조업을 압도하는 국가였죠. 그 이후에 이제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 분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남색의 부채가 급속히 늘어나죠. 저게 가계 부채입니다. 네. 경제를 연맹하기 위해서 신용을 늘리게 정부가 규제로 완화했죠. 또. 그래서 그 임계치를 미국발 금융위기에 맞았고요.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제 뭐가 올라오냐면 회색선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올라온 거죠. 이것도 이제 임계치의 부채 사이클로 보면 다다랐다는 거죠.
그럼 다음이 미국 경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 부채, 제조업 베이스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미국은 전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중국이죠. 이건 이제 G2 분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 차트는 네. 예전에 한번 3프로에서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G2 분쟁을 설명드리면서 쓴 차트인데 아까 그 부채 보셨죠? 그 부채와 막대 그래프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세계 경제 비중을 그려놓은 거예요. 네. 2000년 이후에 미국 경제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들이댔던 부채가 미국의 부가가치가 아니라 비미국의 상대적인 부가가치 증가로 사용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 구도를 더 이상 미국이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 비미국의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죠. 중국이었다는 네. 거죠. 그리고 달러 패권에도 중국이 심각하게 도전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차트도 되게 재밌는데 제가 그려놓고 재밌다 그러면 안 되는데 무역 적자를 보는 패권국이 이 프레임과 구조를 이어갈 수 있는 핵심은 선진국이 무역 적자를 보면 무역 흑자를 본 신흥국이 뭘 해주죠? 채권을 사죠. 그렇죠. 선진국이 채권을 사죠. 국채를 사는 거죠. 그렇죠. 유식한 말로 달러 리사이클이라는 예. 거거든요. 이 그림 딱 그래요. 데이터가 길지는 않지만 보시면 오바마 정부 이 전까지는 남색 이제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같이 올라가는 잔액이 무역 흑자와 달러 리사이클이 그러니까 국채 또 순투자죠. 네. 저게 거의 동일하게 궤적을 그리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13년부터 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에 막 이렇게 크게 디커플링 난 이 부분은 어디로 쌓였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은 국가적으로 보면 1대1로를 통해서 전략적 투자들. 네, 전략적 투자, 패권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거고 네. 과거 생산 국가였던 중국이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나 선진국의 기술 기업들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경쟁의 국가로 넘어가는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건 필연적인 결과일 거예요. 예. 그리고 패권을 유지하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기술력인데 특허 같은 거죠. 네. 근데 미국이 이제 이거 압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죠. 음. 뭐 기술을 뭐 하나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PCT라는 가장 근간이 되고 의미 있는 PCT 특허 출원을 보시면 2018년부터 전 세계 1위는 더 이상 미국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미국이 독단적인 힘으로 중국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쿼드나 한국이나 나머지 국가들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들이나 기술 걸기를 막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기존의 프레임을 유지해서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없었던 큰 한계들이 막 적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될 이야기인데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놓은 한계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의 집중 현상들이죠. 불평등인 것들인데, 그렇죠. 전 이게 임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시는 차트는 남색선은 상위 10대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비중이고, 네. 그리고 이제 노란색은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에요. 차트를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올라가네. 싶었는데 못 그린 건 금융소득을 상위 10%가 8, 90%를 독과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이걸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면 좌우와의 어떤 정책 성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같은 그림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좌우를 통틀어서 다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큰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세금을 높이고 뭐 관세도 같은 그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세금이 높아지는 사이클에 놓여 있고 실질적으로 신케인지언이라는 강한 정부의 사이클이 유지되게 되면 네. 많은 변화가 나겠죠. 저는 이게 한 가지 고민인 게 이걸 먼저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국가들이 분배의 그림으로 간다는 건 중국의 노선과 유사한 관점에서 그렇죠. 오버랩이 되는 것들. 그렇죠. 큰 정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중국이 먼저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에서 중국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기업들을 왜 저렇게 누르고 있는지를 시장 경제에서는 이해를 못하지만 중국에서는 공산주의의 지속성 혹은 붕괴를 이야기할 수 있는 큰 분수령이라고 네. 여겼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번 시작을 했죠. 저는 코로나 때 사실 기본소득의 개념을 테스팅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일을 하고 그리고 근로에 인해서 노동소득을 받고 소비를 하고 다시 또 이게 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그림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이랑 다르게 이어질 수 있는 관점의 변화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인 선택이 예. 바뀔 수 없는 구조적인 저는 이유들이 너무 명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미국이 선택했던 경제 질서가 지금의 분쟁을 낳고 있는 것들이고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에 접목해야 되고 네. 그리고 한국은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풀지 않는 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분쟁이나 가격이나 이해 안 된다. 기업의 전략적인 선택들이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네요. 제가 이거 짧게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 건데 자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려야 돼요. 이제 다 아세요. 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누구냐? 이제 미국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 차트를 그냥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규모 이상의 경제 국가에서 네. 국가가 가장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원자재가 뭐가 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농산품과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자립한 국가는 네. 저는 전 세계 미국이 유일해 보여요. 네. 미국이 이 자원의 패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동맹 관계들이나 이 구도 내에서 미국의 전략적인 안보적인 선택들의 변화가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사태를 겪으면서도 저는 이런 질문 사실 많이 받았는데 대답하긴 곤란했는데 러시아 사태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땐 단기 이슈는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러시아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농산품과 에너지는 미국의 상대적인 부가가치와 동맹을 형성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네.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되나요? 주적은 중국일 수 있거든요. 전략적인 핵심 경제국. 그렇죠. 근데 중국 하나도 미국의 독자적인 힘으로 누르기가 어려운 건데 그 힘이 더 무서운 건 러시아와 새로운 진영을 통한 중국의 동맹 관계거든요. 근데 가장 값싸게 러시아의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죠. 러시아가 저렇게 군비 지출 6개월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자기 손의 힘으로 일어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 사실 바이든은 지지율을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분쟁을 단기간에 끝내면 안 되네. 끝내거나 혹은 미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새로운 판을 만들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에너지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을까요? 네. 미국의 GDP 대비 국방 비출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당연히 내려가겠죠. 근데 재밌는 건 미국이 이제 소련을 붕괴시키면서 과거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에는 국방비도 줄고 국방 수출도 줄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세계 경제의 경차를 포기하는 과정인데 국방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라고 하니까 네. 미국의 첨단 무기를 사서 자위권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노력들이 집중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초입의 구간인 것들인데 음.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저는 시작점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저마다의 각자의 위치 그리고 저마다의 동맹을 형성하는 과정 내에서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들이나 그리고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한 분쟁들이 저는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라는 거예요. 네. 예단할 수 없는 위험들이 그렇죠. 산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되는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될 거죠. 투자 지형에 대한 얘기를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가 생각하는 사실 저 혼자만의 이야기도 아닐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대부분 유사한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접근했느냐의 차이인 것들인데 저는 이제 금융시장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하면 네.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선들이 이 자국 우선주의로 변하면서 정부의 역할이나 그리고 무역의 행태들이나 그리고 이제 금융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네. 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러한 변화를 되게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근데 저희가 예전에 2020년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과거 역병들을 공부해 가면서 느꼈던 건 역병이 느끼며 큰 변화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역병을 겪고 나면 신권이 무너지고 왕권이 강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심들이 되게 커지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왕권이 강해지는 현실 것들이에요. 권력. 네. 저는 그게 어프로치는 다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왕권이라는 걸 저는 큰 정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통화 정책의 영향보다 재정 정책의 영향이 훨씬 더 클 거고 자원의 안정화들이나 공급망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전략적인 투자들이나 그리고 기업 간의 협력 같은 것들이 되게 커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나라 신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그림을 이해하고 전략적인 노선들이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뭐 예를 들면 한국이 좋아 보이냐라는 건 퀘션 마크가 있는데 예. 한국의 소부장이 주가가 되는 건 분명히 지금 사이클로 보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갈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주식시장 경제를 결정하는 성장, 물가, 금리, 네. 뭐 위험 요인들 그리고 달러 뭐 이런 것들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초입에서 나타나는 일들인데 많이 간 자산들은 다시 되돌림을 나오겠지만 추세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앞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글로벌 경제의 지난 20-30년간의 아름다운 과정을 요약하라면 고성장 그리고 국제 분업이 만들어낸 저물가. 저금리 예. 그리고 신용의 확장이었어요. 근데 앞으로의 사이클을 본다면 이 성장을 만들어냈던 핵심이 인구와 물동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레벨 다운된 성장, 저성장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적의 효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레벨업된 고물가. 고물가네요. 네. 고금리. 그 안에서 고금리의 환경 예.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용은 창출의 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다. 그럼 이제 암울한 이야기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20-30년 힘들 거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판때기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환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네. 우리로서는 불편한 게 이거 되게 복잡하게 다다다닥 붙어있는 차트인데 그냥 심심하시면 연필로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보시면 결국은 좌측에 있는 두 가지 이 선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지난 20-30년 동안은 경제학 이론이랑 금융학 이론이랑 다르게 주식 채권의 동반강세가 만들어졌던 것들이고 경기 사이클 내에서도 경기 순환 업종들이나 신흥 선진 업종들이 티피컬한 상승을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부터 하나하나 안 맞아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첫 번째 변화들이 글로벌 경제가 선순환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우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는 낙수 효과예요. 스피로버. 이 큰 컵에 물을 따라서 물이 넘쳐 흐르는 효과인 거죠. 이 컵이 이제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경제를 담는 미국의 컵이 너무 커져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만의 회복, 미국만의 성장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중국만의 독과점들이 네.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데, 이런 모든 요인들이 이제 주식 채권의 동반 약세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사이클은 있으니까요. 그 사이클의 높이가 낮아지는 혹은 레벨 다운되는 현상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투자하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진 마켓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거죠.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냐. 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지난 2-3년 동안 되게 신났습니다. 참 좋은 장이었죠. 왜냐하면 주가를 결정하는 건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곱인데
역사적인 속도예요. 이렇게 빠르게 올라온 이익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할인율. 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유동성 방출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하기가 너무 편했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난이도가 제일 높은 마켓에 접어들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주식 시장을 담는 경제 환경의 장기적인 그림이 그렇게 변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 배분의 환경. 자산 배분의 환경에서 제일 어려운 구간이 물가와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왜냐? 보통 자산 배분을 할 때 아까 국민연금 이야기 하셨는데 모든 공적 기금들이 자산 배분의 기초는 채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본이죠. 네. 근데 이 사이클에서는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채권이 안전자산이 아닌 사이클이 되게 돼요. 지금 채권 학살이었잖아요. 그렇죠. 한두 달 대학생이었죠. 사이에. 네, 맞습니다. 채권 매니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거보다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네. 근데 그러면 주식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네. 못 할인율이라는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니까 밸류에이션이 네, 깨지죠. 급격히 네. 지난 코로나 이후에 올라왔던 멀티플을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현찰은 안전하냐? 네. 그렇지 않은 거죠. 금리가 올라오는데 네. 실질 금리가 여태까지 마이너스였는데 그러니까요. 갈 돈이 금 사면 되지. 금도 그렇지 않았다. 연초 이후에 이제 그 매도세를 못 버티고 마이너스 수익률이 그러니까요. 돼버렸거든. 네. 그러니까 이 마켓은 되게 어려운 마켓이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부동 자금이 이렇게 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마 MLF 지금 자금 보면 네. 전 차트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이클을 반복해야 될 겁니다. 하반기 돌아설 수도 있는 문제고 좋게 만들자면 여러 가지 퍼즐을 만들어서 엄청 큰 상승을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분들은 주식을 사고 파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니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자산 배분과 주식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냐, 왜 사이클이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시장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투자자가 영리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바뀌면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고 전략적인 자산의 70%는 유지하더라도 30% 정도의 변화는 가져가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유사한 그림일 거라는 거죠. 보통 이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이 긴 사이클과 단기 사이클을 모두 설명할 수가 있는데 보통 두 가지 선이 네 가지 분면을 만들어내요. 이게 이 세로축에서 이제 성장이라는 거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로축에서 이제 물가를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르는 네 가지 분면의 이동인데 지난 사이클은 이제 좌측 상단의 4사분면에서 1사분면으로 넘어가는 사이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장도 올라오고 물가도 같이 올라오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웠죠. 이때는 이제 경기 베타나 물가 베타가 높은 자산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지금의 국면도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우리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사이클에 접어들게 되더라면 이제 우측 아래에 있는 노란색 음영으로 사이클 이동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가는 레벨업 됐는데 성장은 레벨 다운 되는 사이클이죠.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투자의 배분 전략이 뭐냐. 제가 올해도 제가 시장을 그렇게 꺾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저는 연말연초가 작년 전망 때 힘들다고 봤는데 이렇게 상반기 내도록 힘들 줄 저도 몰랐거든요. 대부분 그랬죠. 네. 그때 이제 제가 작년 11월에 방송을 했던 걸 보니까 인플레이션 헤지, 변동성 헤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정프로님이 유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더 사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랑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자산들에 대한 중요성이 여전히 높아 보이고 그리고 방어적인 자산들이나 주식 채권의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차별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긴데 딱 세 가지만 요약해서 드리면 네. 지금 그림에 이제 저는 이 보고서를 몇 장은 출력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 주세요. 네네. 네. 저희 그 3프로 홈페이지인가요? 네. 네. 3프로 앱에 신의 3프로 자료실에 앱에 올려드릴게요. 신의 자료실에 있고 제 텔레그램에서 원본을 보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딱 강조드린 건 세 가지예요. 단기든 장기든 이번은 두 가지가 맞닿아 있는데 인플레이션 했지. 그게 대체 자산이거든요. 네. 저는 제 제언을 드리자면 대체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대체 자산의 대표적인 게 원자재랑 부동산 이런 건데 그렇죠.
한국은 원자재를 인컴형 자산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예. 시세 차익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거죠. 물론 요즘에 리츠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긴 하는데 접근법도 다 똑같아요. 그냥 시세를 보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나 글로벌 투자자들이 앞으로 대체 자산에 대한 니즈들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야, 채권 금리가 저렇게 올라왔는데 뭐 한다고 굳이 대체 자산 인컴형을 사야 되냐. 채권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그걸 조달받아서 낼 수 있는 대체 자산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거기에 대한 시작점에 있는 나라인 것들인데 주식이 다 답이 아닐 수 있어요. 범위를 넓혀서 이런 자산들에 대한 니즈들이 구조적으로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으로 여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돼요. 근데 고액자산가분들은 여기에 대한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쉽게도 우리가 그 초입 과정에서 주식과 채권을 사야 되는 구간에서 이런 걸 팔아서 문제된 자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문제된 자산들이 생기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저는 전략적으로 여기에 대한 스터디들이나 이해도가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면 투자자들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시장을 보는 전략도 커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변동성을 제어하는 자산들. 제가 저희 포트의 상상 30%를 채워가는 게 인플레이션 해지의 원자재들이나 방향성의 변화, 좀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주들이나 방어주들이나 네. 현금 흐름이 우위에 있는 자산. 예.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되면 다 가라앉는 건 아닐 거예요. 그 변곡점의 구간에서 공급망이 바뀌면 투자도 늘어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되는 국가와 안 되는 국가,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이 극명하게 차이, 바뀌었죠. 네. 예. 그 차별화의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바이든의 방문과 그리고 뭐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방송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관련 주식들이 막 20-30%씩 뛰는 걸 보고 아 여전히 시장에 돈은 많구나. 저는 많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쫓아갈 수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되게 심도 있는 리서치를 하고 이해를 하시고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런 부분을 넓혀가시는 전략.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산 배분 조금 짚어드리고 넘어가면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변화에서 이제 그려보면 이게 너무 어려운 장인데 그림을 보시면 좌측의 그림이요. 회색 음영 있죠. 제가 4개가 있는데 끝에 것까지. 네. 요게 이제 물가가 상승해서 금리가 올라오는 사이클이에요. 요때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포트폴리오를 4구간별로 3개로 나눠봤거든요. 주식 100%. 그게 남색. 그 주식 채권 반반이 회색. 그리고 대체를 이제 어떤 걸로 넣냐면 원자재랑 배당이랑 리츠를 넣은 거예요. 네. 그걸 넣었을 때의 수익률인데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의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이 깨지죠. 그러죠. 네. 그리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자산들, 원자재. 일드형 자산들 이런 걸 넣었을 때 수익률이 좋죠. 예. 제일 우측 아래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요번 사이클이거든요. 요번 사이클에 대체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산만 20-30% 남았어도 지금 울고 있는 투자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과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단기적인 그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긴 추세를 가지고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에너지 자립의 관점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유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지금 보시는 차트는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네. 원자재는 이익과 밸류에이션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자재는 멀티플이 없어요. 없죠. 3가지를 보는 거죠. 수요, 공급, 재고로 인해서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동안 뭘만 봤냐? 공급만 봤죠. 근데 이제 수요랑 재고도 같이 봐야 되는 사이클로 이제 넘어서게 될 텐데 저는 첫 번째로 저는 유가의 상승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올해 하반기부터 오펙 그리고 미국의 셰일 그리고 뭐 그린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사이클인데 예. 수요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가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가격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대체 투자랑 똑같은 것들인데 알아보시면 이런 ETF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자료를 하반기에 3% 와서 자주 설명드릴 텐데 네. 에너지 공급망이 바뀌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이 러시아에 천연가스 안 뱉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의 셰일가스 관련한 부분의 투자들도 다 대체 투자 관련한 부분에서 인컴형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걸 수출하려면 에카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거죠. 그러면 에카를 시켜서 뭘로 나르나요? 배죠. 이것도 선박금융이에요. 우리나라 LNG선들이 여기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걸 실어 나르면 유럽은 터미널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투자 사이클에 있는 대체 자산들의 범주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소액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의 관점의 변화들에 되게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45페이지에 그러면 에너지 원자재 뭐 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5페이지 그림은요 엄청 복잡한데 이 회색 선을 음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재고예요. 네. 근데 저는 하반기 내년까지 저희가 이제 MP라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한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네. 단 한 번도 팔지 않은 자산이 실물 자산 중에서 농산품이에요. 네. 농산품은 지금 재고도 타이트한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인도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여름, 겨울, 가을로 갈수록 계속해서 자연재해, 기온 변화에 의한 기후 변화, 이상기후.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재고가 너무 타이트한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농산품이나 산업금속이나 뭐 목재라든지 이런 원자재들 우리가 쉽게 보지 않는 자산들 근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투자를 하거나 혹은 이 시세를 보거나 뭐 접근법이 여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물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원유에 투자를 안 하고 원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정유업체 같은 거. 네, 저는 하반기까지 유가나 천연가스는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근데 이게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변동성을 제어하려고 인플레 해지의 원자재를 샀는데 이게 변동성을 키우면 포트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에너지 기업들은 지난주에 워렌 버핏이 아직도 싸다고 소리 지르는데 저는 이해가 돼요. 이익은 이렇게 오르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의 재투자들이나 이런 방향성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 해지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래 괜찮은 생각이네 혹은 아니네 이렇게 들으시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작년 연말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올해 하반기 전망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작년에는 사기가 쉬웠죠.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선별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단기 시황보다는 중기적으로 바라볼 이슈들이 네. 많기 때문에 지금은 뭐 유가나 천연가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변동성을 투기하기보다는 관련 기업들이나 나머지 이제 수요 재고 공급의 환경에서 가격의 안전성을 가져갈 수 있는 자산들이 앞으로 이렇게 큰 흐름이 바뀌는 구간에서는 내 자산의 변동성을 제어해주는 네. 의미 있는 일이고 이건 원래 전형적인 패턴의 투자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국가 산업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건데 저는 달러 자산의 비중을 계속 늘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달러가 계속 강해질 것 같아요. 가장 큰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고 변화된 질서 내에서 위험의 보상 비율이 되게 높은 자산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저희가 이제 현찰을 그러니까 저희는 푸트를 이렇게 매일매일 공표를 하거든요. 거짓말을 못 하는데 현찰을 다 해서 20% 가까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는 사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좋게 보는 자산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사냐? 저희는 지금 인덱스를 사고 있어요. 성장주라고 금리가 다시 내려간다고 해서 베팅하기가 되게 어려운 자리고 가치주라고 베팅하기가 어려운 자리고 네. 요즘에 유행하는 방어주인데 밸류에이션이 비싸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시장을 사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형식으로 사냐면 방어주, 그러니까 배당주, 배당주 ETF들이나 혹은 현금 흐름이 좋은 애들을 투자하는 ETF 이런 것들을 사고 있는데 어찌됐건 저는 달러의 비중이 늘어요. 제가 투자들 만나면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요즘에 좀 신나는 게 이제 단체 강연들이 막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증권사 PB분들이나 은행 PB분들이나 보험사 분들 이렇게 만나서 물어봐요.
당신들 전문가 아니냐. 전체 자산에서 외화 자산 비중 얼마나 되냐. 1%도 안 돼요. 저는 전체 자산은 아니지만 금융 자산에서 적어도 10% 이상은 외화 자산의 비중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저는 그거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네. 원화는 이런 말하면 돌맞을지 모르지만 위험 자산이에요. 사실이죠. 네. 코로나 때 우리나라 채권은 담보로도 적용 안 됐던 경우가 있을 만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외화 자산의 비중을 계속해서 넓혀가야 될 텐데 저는 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달러 사이클만 봐도 그래요. 달러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8년 정도 사이클을 만들어내는데 이 달러가 강했던 구간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 우위 혹은 변곡점의 불확실성이었다는 거죠. 네. 전 달러 자산에 대한 매력은 되게 높은데 이게 제발 테슬라 빵 주식에 대한 투자가 아니었으면 한다는 거죠. 여전히 100배가 넘는 주식이 주가 차트를 보고 살만한 그림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이 변동성에서. 그래서 저는 미국의 인덱스를 사거나 미국의 배당이나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을 사는 투자들이나 미국의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들이 저는 상당히 의미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신흥국이 좋으려면요. 네.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달러가 약해져야 되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통화 강해져야 되잖아요. 유로 통화 강해질까요? 중국이 강해질까요? 엔화가 강해질까요? 이게 섣부르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위험을 감안한 기대 수익률,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하반기 중국을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험을 감안한 투자를 감안해서 그걸 위험 보상 배율로 입혀서 이야기를 한다면 네. 저는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 이야기도 같이 드릴게요. 49페이지 보시면 전 이 차트 되게 좋아해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서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경제에서 전 세계 이익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계속 올라가는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은 수평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게 이제 국제 분업이었잖아요. 이제 이게 수직이 되는 거죠. 미국은 그걸 리쇼링이라고 하고요. 중국은 그건 쌍순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국 우선주의 중심의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면 기대 이상, 평균 이상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거나 생산 기지를 가지거나 그리고 압도적인 내수 시장의 우위가 있는 국가들의 상대적인 우위는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태클을 거냐면 중국이죠. 중국 되겠냐는 거죠. 러시아 저렇게 깨지고 유럽 저렇게 넘어가는데 중국이 되겠냐는 건데 저는 이 그림을 3년 만에 다시 그려보는데 전 될 거라고 봐요. 네. 이거 뭐 안 된다고 하셔도 돼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댓글 달아주세요. 네. 중국의 다음 전략이 뭔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다음 전략은 미국은 소비에서 생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 중국은 생산에서 소비로 넘어가는 사이클이라고 봐요. 근데 중국이 소비 중심의 성장을 하는 구도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차이나를 패싱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죠. 미국과 유럽이 연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경쟁의 구도의 산업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사이클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중국을 긍정적인 이야기 하나만 드리면 부정적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모든 버블은 중국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첨단 산업 뭐 IT 이런 거 중국은 첨단 산업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를 해서 그쪽에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에요. 완전 디커플링 되는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경제나 미국의 중심의 사이클을 따라가는 경제가 하락하는 사이클에서 앞으로 2, 3년 동안 중국의 관점의 변화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중국이 다른 국가들을 안을 수 있는 방법은 중화 사상이 아니라 중국에 가지고 있는 수요에 대한 매력일 것 같아요.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 포지션을 잘 정해봐야 되는데 그 관점의 변화가 나올 거라서 저는 미국은 인덱스의 기준에서 계속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구간이고 중국은 업종이나 중국 정부의 전략들과 관련된 것들을 테마 형식으로 같이 싸서 투자하는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만 드릴게요. 예. 국가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은 전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저 오늘 지루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별 말씀을요. 엄청 재밌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제 리쇼어링이랑 니어쇼어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리쇼어링이라는 건 자국으로 가는. 한국도 지금 소부장들 다 리쇼어링의 개념에서 보는 거잖아요. 니어쇼어링은 뭐냐면 새로운 생산 기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독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나라 몇 가지. 그냥 이거는 지금 해자 크게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멕시코, 미국의 생산 기지가 멕시코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공장을 지으려는 애들이 멕시코와 클러스트를 만드는 모습들이 되게 재밌게 네. 느껴져요. 그리고 중국의 첨단 생산 기지 혹은 중국의 제조업을 범위를 넓혀가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들, 베트남 같은데. 그렇죠. 인도, 인도네시아가. 예. 그리고 TSMC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밸류체인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얘들의 공장이 지금 중국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저는 한국으로 와야 맞다 보거든요. 그건 안 오겠죠. 네. TSMC가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일본 쪽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산 기지의 변화들이 나올 것 같다. 그럼 제조업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 수출하는 것도 제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저부가 가치 제조업이 어디로 이동할지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아세안들이 하고 있는 거. 그걸 미국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와이셔츠 단축구멍을 메울 수는 없는 건데 6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저는 산업 자동화가 저는 정말 크게 성장할 것 같아요. 네. 그 산업 자동화 로봇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미국도 물류센터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오는 캐펙스는 자동화 공정의 침투율이 80% 이상이거든요. 그러겠죠. 네. 워낙, 한국도 마찬가지. 사실 워낙 낙후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다음 방송 때 하반기 전망을 할 때 제가 인플레이션을 뭐라고 설명드릴 거냐면 네. 쓴 약이다. 쓴 약이 몸에 좋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전에 저금리 저물가 환경이 실물과 자산을 병들게 하거든요. 네. 과열을 만들고. 저는 고용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번 인플레이션 코로나를 겪으면서 베이비 부머들 많이 은퇴하셨죠. 그렇죠. 그 부분을 밀레니얼이 채워야 되는데 예. 밀레니얼들이 거기서 일을 안 해요. 다 어디로 가냐면 저보다 같이 일자리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술직이 아니라 이것도 기술직인가요? 대부분 이제 테크 쪽으로 많이 가거나 혹은 배달업이나 전업 투자자들이 되게 많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과열의 징후들이 나올 겁니다. 고용시장에서 큰 변화가 나올 텐데 저는 고용의 호황이 그렇게 길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와 같은 과열은 정리될 거고, 지금 20, 30대 분들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신네들이 젊은이들이 유망하다고 하는 산업들이 정말 과열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나는 40에 50의 인생도 살아야 되니까요. 저는 그 자리를 산업자동화 설비가 상당히 진척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지형이나 생산기지에 대한 지형들이 바뀌는 구간에서 이제 이런 국가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단 산업들 요 이야기만 드릴게요. 네. 산업에서 아까 이제 에너지 투자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겠죠. 우리 한국도 에너지가 자립하기 힘든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 관련한 투자들이 늘어날 거고, 저희는 그 안에서 정부 투자로 끌고 가는 애들은 이미 대부분 예상했던 거고 한 번에 못 늘리니까 민간이 주도하는 태양광부터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랑 그리고 또 제가 좋게 보는 게 투자예요. 근데 어떤 산업부터 투자가 늘어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하반기 전망할 때도 이익 추정치를 이제 못 믿겠는 거예요. 이익 추정치를 못 믿겠어서 거기다가 이제 가정을 하나 더한 게 네.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성장이 된다. 근데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영업이익률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계속 늘려도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고마진도 계속 유지하고, 기술이 좋은 애들은 제품 믹스를 다 바꿔서 뭐 인플레이션 오든 말든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품목들은 막 늘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내년도 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올해 내년 주도주가 뭐냐?
메가 트렌드는 뭐냐? 뻔하죠. 바이든과 시진핑이 같이 투자하는 산업이 메가 트렌드가 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산업이 에너지랑 IT가 될 거고요. 네. IT와 관련한 부분에서 중간재 애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죠. 소부장이네요. 네. 그런 산업들은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련 부분의 산업들은 여전히 계속 좋을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들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서 어떤 전략을 갖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참 어려운 국면이긴 해요. 네, 네? 맞습니다. 바이든이 왔는데 싸잖아요. 그죠? 네. 기업체들도 긴장하고 있고. 한국은 그냥 뭐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이 맞다면 절반 이상이라도 맞다면 네. 되게 암울한 이야기가 되죠. 한국은 지난 20년, 30년간의 미국이 만들어온 세계 경제 질서 내에서 글로벌 물동량 증가에 가장 큰 수혜를 혜택을? 입은 국가죠. 적은 내수 시장에 외수라는 수출을 기반으로 크게 성장을 했었고 그 미국이 만들어온 세계 경제 질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중국의 밸류체인의 개를 같이 해서 큰 성장을 만들었던 국가인데 글로벌 물동량이 둔화되고 중국이라는 변수들이 수요가 무너지는데 중국이 우리와 공생이 아닌 경쟁의 관계로 넘어가는 사이클에 접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 질서에서 최악의 일들을 구조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작년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아시아들 국가 내에서 그때 제가 양관 전망하면서 작년을 해고하면서 김프로님한테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아시아 국가의 나래비를 세워보니 미국에 바짝 붙어서 미국의 투자를 같이 가는 일본, 대만 이런 애들이 좋았더라. 인도랑. 한국은 중국에 가깝진 않지만 중심을 유지했던 나라라서 멀티플을 상대적으로 못 받았다.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맞죠. 그러면 갑자기 또 미국 편에 붙어버리면 좋아지냐? 그게 이분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제적인 이념, 경제와 이념은 다른 거거든요. 왜 그러기가 또 힘든 거냐면 그 나라들보다 우리는 중국의 현재 이익 포지션이 너무 커요. 올해 연초 이후에 수익률을 보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 빠졌죠? 그렇죠. 선진이 많이 빠졌을까요? 신흥이 많이 빠졌을까요? 선진. 네, 선진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신흥국이 작년에 많이 빠져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원부국들. 브라질 같은데. 네, 이런 애들은 좋았다. 몰랐죠. 네, 그래서 이제 차별화가 난. 그럼 신흥국 내에서는 어떤데? 네. 딱 보니까 수익률이랑 똑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무역수지였어요. 한국은 무역수지가 적자 가장 많이 악화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적자 전환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기 쉽죠. 원자재가 오르는데 제품 가격이 제품 이렇게 전이를 잘 못 시켰다는 얘기네요. 근데 전 더 무서운 게 보이는 게 중국의 무역 흑자가 급속도로 적자를 보는 달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서 무역 흑자를 왜 봤을까요? 저부가가치 제품을 수입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팔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고부가가치 제품을 못 팔았던 거잖아요. 혹은 중국의 제품이 올라왔던가. 근데 이게 중국의 방역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방역은 그 핑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 그러니까 이제 엄청 큰 구조적인 결심 결단. 첫 번째로 원자재 지형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계 경제 질서의 관점에서 한국의 공장들 다 찢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 하나를 택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을 거고 아닌 것도 리스크가 있을 거라서 저는 그렇게 봐요. 바이든이 한국을 먼저 찾은 이유, 그리고 시진핑이 왕치산이라는 이인자. 최고위층의 사람을 부른 이유,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의 위치들.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건 한 가지겠죠. 정책적인 우위는 이제 정부가 하는 거고요. 기업은 확고한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 예. 그 안에서의 앞으로 2, 3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산업들에는 캐펙스가 크게 일어나는 구간이라는 그때 현금 흐름을 잘 만들고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변화된 생태계에 줄을 잘 쓰는 기업들 이 이제 큰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시장이 무너져도 그 그림은 무너지는 이유 때문에 올라오는 그림이니까
아주 고난이도의 투자를 해야 되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려울 때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증권사 애널리스트 일원으로서 AMF에 돈을 넣어놓으시고 한 2년 쉬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옳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건 마켓 타이밍을 보는 거거든요. 네. 제가 다음에 차트 하나 그려볼게요. S&P 500을 1년에 하루 거래일만 뺏어 놓고 봐도 네. 진짜 재미없는 인덱스예요. 이렇게 가던 게 제일 많이 오른 하루 날만 빼면 네. 누적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자산 배분의 전략적인 변화들을 6개월, 1년에 한 번씩 조금 그러니까 전체로 갑자기 100 있던 걸 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장기 관점의 변화 그리고 캐피탈 게인이라는 자산 가격의 차이뿐만 아니라 인컴형 자산으로 들어오는 플로우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애널리스트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어찌됐건 오늘 그 이야기 초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무대 넘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도 압니다. 마치 세상을 다 아는 사람처럼 제가 떠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족한 면도 많을 건데 예. 제 나름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한 보고서라서 한번 서머리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이 보고서를 이 방송과 더불어서 같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또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서머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중요한 그 대목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또 깊이 있게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사실은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 한 5시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이제 다음 주에 쓰시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저희가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따로 한번 모실 텐데 그때 더 첨언을 하기로 하고 이 보고서를 여러분 저희가 저희 3프로 TV 앱에 신의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정성스려서 든 자료들이니까 이렇게 오픈하는 것도 사실 되게 밸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방송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감이나 또 여러분들의 다른 생각들을 댓글로 이렇게 야 뭐 안 되는 거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정연하게 한번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또 그런 것들을 피드백 받아서 어떤 이번엔 댓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 네. 그래서 투자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일단 전제하에서 말씀을 주셨고 그게 사실 그 연원을 따져보면 한 3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세계화라는 게 전혀 다른 양태를 가지게 될 텐데 그래서 한 10여 년 전서부터 굉장히 가열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분쟁의 어떤 후유증 같은 것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우리는 뭔가 바꿔야 되는데 사실 바꾸지 못하고 기존의 틀대로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고 시장보다도 더 나쁜 수익률을 우리가 보이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께 좋은 메시지를 드리고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엄청 힘드네요. 아니에요. 이게 담론이라서 그래요. 네. 담론이라서 그럴 뿐더러 또한 이게 하다 보면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네? 솔직히 이게 뭐 큰 경제사라든지 뭐 외교 안보 이런 것 다 담아내는 건데 사실은 증권회사에 전략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도를 계속 신선하게 해주시면 또 학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자극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연구위원과 함께한 신과 대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